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 걸까요? 전 세계 증시를 봤을 때 사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것에 거의 한 80%가 되돌려졌고 뭐 미국 시장도 상승한 것에 비해서 되돌림이 있긴 한데 우리 시장은 약간 반반입니다. 되돌아오기는 했는데 여기서 상대적으로 더 하락하게 될지 이쯤에서 하락을 마무리하게 될지 오늘은 대한민국 증시의 현 주소를 점검을 해볼 텐데요. 저에게는 시황 메뉴로 더 익숙한 분입니다. 블루오크의 이동훈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컨텐츠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인기 많은 컨텐츠 시황맨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인사이트가 참 깊으셔가지고 또 말씀도 재밌게 잘해주셔서 예.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오늘 지금 바로 보니까 예. 1,387원이 오늘 장중 고점이었어요. 예. 이제는 뭐 1,400원 내일 본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의 수준인데 환율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걸까요? 뭐 표면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 걱정이 크겠죠. 그리고 네. 이제 우리나라가 에너지 많이 수입해야 되는 나라인데 이제 에너지 가격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에너지 사는데 달러를 다 쓰고 있잖아요. 예, 나가는 달러 더 많으니까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게 우선 기본적이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정책하고 상관이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강달러가 어떻게 보면 필요하거든요. 환율이 미국 입장에서는 환율이 내려가는 거니까 강달러가 됐을 때 수입 물가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강달러 기조가 뭐 상당히 좀 후퇴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우리나라 내부적인 여건,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어떤 정책 상황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좀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금리 인상을 하면 할수록 어쩔 수 없이 달러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달러를 다 위로 올리고 있고 그에 반해서 뭐 원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통화들은 더 약세 예.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좀 많이 했죠. 원화 약세에 대한 수혜주. 예, 물론 예. 피해주도 반대로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투자해야 되니까 수혜주 찾기를 한번 해보자면 늘 거론되는 섹터가 있기는 한데 뭐를 봐야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원화 약세라는 거는 환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물건 해외에다 파는 기업들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뭐 수출 기업들,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이제 반도체가 됐든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이제 당연히 수혜가 되고 또 이제 외화 부채 중에서 이제 달러 부채가 좀 낮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긴 한데 우리가 좀 역발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환율이 여기서부터 무한정 올라간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마디고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주에 우선 가장 빠른 건 다음 주 물가 지표. 네, CPI. 그다음에 이제 11월 8일에 미국의 중간 선거 있잖아요. 네. 이 마디가 이제 하나의 어떤 환율이 변곡점이 되면서 만약에 떨어진다라면 1차적으로 다음 주고 최대 늦게 본다라면 11월 8일 이제 중간 선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조금 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중국 관세가 그때 이후에는 좀 낮춰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 본다라면 오히려 환율이 높을 때 외국인 투자들이 매도하겠지만 환율이 이제 정점을 치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가 더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지분율이 기본적으로 높았던 기업들. 대표적인 게 뭐 최근에 천대받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든가 최근에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데 덜 올랐던 자동차 관련주라든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환율이 높았을 때 외국인들이 매도하니까 빠져야 돼. 이런 발상이 아니라 역으로 이제 1,400원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거의 뭐 정점 부근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좀 발상의 전환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동훈 대표님께서는 달러 환율의 정점이 한 1,400원 정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추가적인 더 상승보다는 이쯤에서 머물 것이다. 사실은 그 환율 레벨이 1,370원인 고비였다라고 봐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 정도의 어떤 경기 침체에서는 1,350원이 하나의 마디였거든요. 근데 1,370원은 예전에 2001년도에 그 IT 버블 터졌을 때 네. 그때 이제 금융 시스템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율이 피크를 쳤던 게 1,365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370원이 마디였는데 이걸 뚫고 넘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상단 자체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너무 환율이 올라가게 됐을 때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공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린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따라서 붙고 있고 뭐 달러 강세 보이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역시 유로화 약세였는데 유럽이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어쨌든 러시아가 잠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빠졌거든요. 네. 첫날 올라갔지만. 네. 그러니까 유로화가 조금씩 바닥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1,400원 언저리에서는 조금 정점을 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환율 얘기하면 늘 수급 얘기하는데 외국인이 그동안 정말 강달러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환율,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지수가 낮아져 있는 예.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샀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보니까 매도 폭이 코스피에서 지금 양시장 현선물 동반 매도가 거의 7천억 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뭐 파는 시기가 시작된 건가요? 왜 이렇게 팔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면 8월 29일부터 팔았거든요. 8월 29일 29일, 명확하게. 30일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결제일 기준으로 치면 그때부터 9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9월부터 이미 연속 매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순매수가 있었지만 그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블록딜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빼고 보면 실질적으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면 환율이 1,350원을 넘어가면서부터 그 이전에는 환율이 올라가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거나 매수의 규모를 줄일 뿐이었는데 지금은 환율이 올라가면서 1,350원 레벨을 넘어가면서부터 외국인들의 매도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분명히 좀 환율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달러로 변환하는 코스피 지수를 보면 연중 최저치를 깨고 내려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코스피 정상적인 차트는 위지만 달러 차트로는 연중 최저치를 깨고 내려가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부 로스컷이라든가 네. 아니 이런 물량들도 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 매수라는 게 아니라 로스컷을 한다. 예, 그런 것도 염두에 둘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 입장에서 1,350원 레벨 위에서부터는 조금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시기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코스피 지수를 잘 볼 때 소형업종 지수는 플러스 1%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대형업종 지수나 양시장 다 부진했고, 그러니까 아마 만길에 따른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봐서 외국인 투자들이 오늘과 내일 정도까지는 좀 매도가 거될 수 있는데 끝나자마자 또 바로 CPI 나오잖아요. 추석 연휴 끝나면서 아마 다음 주 정도 넘어가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진정될 거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그동안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거는 사실 7월에 CPI 발표된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네. 7월 14일 때부터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바뀐 거였는데 그때는 7월 FOMC 회의도 없었을 때잖아요. 파월 의장 발언도 무관했을 때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CPI에서 인플레이션 정점이 확인이 된다라면 뭐 외국인들의 매도는 다시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추석 이후에 움직임을 봤을 때는 조금 괜찮아질 것이다. 그럼 이제 뭐 우리 증시에 완전 등을 돌린 건 아니다. 표현을 하려다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헤어지기 힘들 것 같아요. 헤어지기 힘들다. 너무 싼 주식이 많고 뭐 그쵸. 주요국 12개월 예상 PR로 따져놓고 봐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좀 싼 주식에 속하는 네. 편이라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완전히 이제 던지고 나간다라기보다는 이제 매수했다가 잠깐 좀 쉬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좀 샀던 그 업종이나 종목들 보면은 운수장비 쪽, 자동차 쪽 많이 사던데 예. 어떤 특징을 좀 보셨습니까, 대표님은? 외국인들이 되게 심플하게 보면 세 가지 업종에 집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1번이 이제 전기전자인데 전기전자도 좀 갈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샀다 팔았다. 근데 하이닉스 일관되게 매수하고 네. 있고요. 지금 3개월 이내 외국인들 6개월 이내 지분율이 최고치로 올라가 있거든요. 잘 보시면 최근에 SK 하이닉스를 이틀 연속 매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자동차 3인방 이제 끊임없이 매수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러니까 삼성 SDI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도 비교적 일관성 있게 매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축을 유지하고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뭐 3일 연속 매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게 깨진 건데 그렇지 않고 하루 이틀 매도했다 다시 붙는 형태라면 외국인들이 완전히 한국 시장을 떠났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세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 동향도 외국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데이터니까 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요. 자동차주를 우리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요새 자동차주 사실 좋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 빼놓고 뭐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 인플레 법안에서 보조금 예, 빼놓고는 좋은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동차는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수출 규제,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비싸게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손해보고 1,000만 원 깎아줘야 되는 네. 거고 그게 기간이 아마 1, 2년 정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걸 빼면 지금 다 좋거든요. 그리고 네. 최근에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반도체 부품 부족 현상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면 주문이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매출에 대한 어떤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도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달러로 바꿨을 때 이익이라든가 매출 지난번에도 현대차 기아차가 아마 제 기업으로는 7천억 4천억, 5천억 하여튼 그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환율에 따른 어떤 이익 증가폭이 그만큼 나왔잖아요. 이번에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자동차는 빠지면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좀 더 면밀하게 보겠지만 자동차 얘기가 워낙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온 가운데 지금 주가도 수급도 괜찮아서 여러분들도 많이 좀 지켜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슈로 돌아오자면 이제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던 뭐 CPI도 있고 FOMC도 있고 이번 달에 참 산 넘어 산입니다. 일단 CPI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CPI 구성 항목을 보면 뭐 이제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 비중이 높긴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동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중이 높긴 하지만 그러니까 식품 가격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국제 유가를 비롯한 이제 에너지 가격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거든요. 현재 CPI를 떨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항목 어떻게 보면 에너지 가격인데 네.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 중간값, 그러니까 피크와 저점의 빈관값을 비교하면 어쨌든 그게 거의 10달러씩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번 달에도 90달러를 못 넘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 본다라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정점이다라는 신호가 다시 한번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서 좋은 기회로 반전한다라면 아마 다음 주 CPI가 하나의 어떤 변곡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좀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CPI가 조금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이 나오는 게 이미 이제 앞자리는 7자 볼 거다. 예. 7.9 정도 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 예, 저는 지금 일단 8은 나오기 힘들다라고 오. 보는 거는 이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7점 중후반 정도까지는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CPI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이제 한 2달 연속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라는 것에 인식이 확대가 된다면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거든요. 거봐 인플레이션이 꺾였으니까 연준이 적극적으로 거봐 효과 있으니까 우리는 긴축 적극적으로 할 거야. 쪽에 이제 방점을 둔다면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고 이 정도 꺾였으니까 시장 분위기 괜찮은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뭐 연준 모르겠고 시장 분위기 좋아 이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봐야 알겠죠? 그 연준은 지금 되게 센 척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센 척. 예, 왜냐하면 사실 정책 잘못 펼쳐갖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지금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는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출렁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심지어는 뭐 그 시장의 반응을 보고 나는 행복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인사들까지 나왔었잖아요. 닐 카시카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감안해 본다라면 연준은 계속해서 기조를 좀 세게 이번에도 뭐 0.75 또는 0.5 올린다 하더라도 이후에 우린 또 0.5 올릴지도 몰라. 뭐 이렇게 이제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발언을. 예, 연준 자체의 어떤 태도에는 계속해서 강한 척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연준이 인하를 안 하겠다라는 거지 금리 인상을 주구장창 무한정하겠다라고 표현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오히려 이제 뭐 금리 인상 폭에 대한 어떤 피크론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FOMC를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패드워치 이런 쪽에서 보면은 75bp 얘기가 뭐 60% 이상으로 나오고는 예. 있어요. 우리 이 대표님도 동의하십니까? 사실 저는 0.5 봤거든요. 0.5. 예, 0.5를 봤는데 왜냐하면 이제 CPI가 이제 낮아질 거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 약간 아까 제가 센 척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인 거를 더 강하게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또 연준은 어쨌든 미국의 중앙은행이거든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강달러가 오히려 이제 미국의 물가 잡는 데 더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어떤 그 전망치가 지난주 잠깐 5대5 비율로 거의 좁혀진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 다시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뭐 타당하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75,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75bp 인상할 수도 있지만 50bp 인상을 하더라도 연준 의장이나 이제 그 위원들이 우리 50bp 하긴 했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인 긴축할 거야라고 발언을 세게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만약에 0.5를 하면 시장에서는 금리 상단을 3.5 정도로 상상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4까지 열어둘 수 있어라는 식의 어떤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인상을 더 길게 할 수도 있어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되면 0.5를 하면서도 왜냐하면 지금 양적 긴축이 확대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0.75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양적 긴축 플러스 0.75면은 뭐 사실 금융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0.5도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워낙 연준의 태도가 이제 강경하고 이래놓고 갑자기 0.5 이래버리면 또 약한 모습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형태로 아마 0.5 올리면서 이제 좀 여지를 남길 것 같습니다. 0.75를 하더라면 이제 단기적인 폭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데 0.5를 하더라도 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 그러니까 뭘 하든 시장은 역시나 이 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보면은 타이밍 못 맞추면은 이거는 우리 시장에서 너무 곡소리가 예. 많이 날 것 같은 장세입니다. 당분간 더 이어지는 건가요? 지금 기본적으로 거래대금이 적거든요. 네. 거래대금 적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난이도 높다라고 보통 표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트레이더 분들이.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국면은 뭐 FMC 때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제 좀 뭐 하락할 때 하락을 좀 방어되고 반등 시도는 빈번하게 나오겠지만 수익률 편차가 심한 형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수익률 편차가 심해진다. 그러면은 수익률 편차의 흐름을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제일 요새 관심 많이 가는 거 우리 대표님도 자주 언급하셨죠. 태조이방원 얘기 많이 하셨죠. 예, 예. 네, 태조이방원에 대한 종목별 장세 어떻게 계속해서 좀 지켜볼까요? 아니요, 저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데 저는 사실 태조 이방원 쪽을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매수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대신 시황상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하셨던. 말씀드리거든요. 혹시 이거 잡아줄 수 있는지 네. 모르겠는데 만약에 잡아주신다면 제가 몇 개 특징적을 하나 보여드리면 시장의 이슈가 돼서 강하게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 양봉이 올라가는 게 4개가 나오면 그다음부터 좀 버거워집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SM이거든요. 하나, 둘, 셋, 4개 나오면서 그다음부터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게임주 같은 경우, 이제 컴투스 같은 어떤 이런 게임주 같은 경우도 하나, 둘, 셋, 4개 나오면서부터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로템이 4개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나왔거든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4개가 나온 자리라면은 대체적으로 본다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시세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태조 이방원 쪽 종목들보다는 이제 시장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매수해놓은 실적주들 뭐 이런 쪽을 더 챙겨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주를 업종으로 좀 보자면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그리고 대표님 어디 끝나고 급하게 어디 가시나요? 말씀을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예.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야, 요건 좀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관심 가져야 되니까. 예. 실적주는 뭘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자동차주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실적주가 될 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환율이라는 조건도 그렇고 패러다임도 이제 수소차로 넘어간다, 전기차로 넘어간다. 이거 다 대당 단가가 되게 높은 제품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 외부 환경으로 본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2, 3년 정도 성장을 하겠구나, 보장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주목도 받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 엔터주들도 계속해서 좀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엔터주도 한동안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공연 수익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연 수익이 발생되면서 그쵸.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다시 완성이 되는 그런 국면에 있고 뭐 메타버스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매출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나오고 있고 주요 이제 또 가수들에 대한 컴백 이런 것들도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가 좀 저점에서부터 안 올라온 건 아니지만 네. 최근에 수급도 좋고 해서 뭐 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2가지 정도 보고 계신데 이 중에서 저희가 자동차주로 이야기 많이 해서 혹시 대표님 탑픽을 자동차 쪽을 보고 계신가요? 예, 이제 자동차 쪽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이제 현대차는 뭐 계속 겹치는 것 같아서 좀 다른 거 하나 사실 이제 원고로 드린 거하고 다른 현대 오토에버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현대 오토에버. 예, 그러니까 이런 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뭐 전기차로 됐을 때 아무래도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현대차가 공을 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도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는 현대차 대장주와 현대 오토에버 같이 한번 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업종도 하나 보자라면 가장 못난이 취급받는 업종을 역으로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못난이 뭘까요? 있는 대로 지금 다 나쁘게만 나오는 게 반도체잖아요. 네. 반도체 진짜 너무 우울해요. 치포 동맹에다가 네. 뭐 중국 어떤 견제 삼성전자 신저가가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네. 뭐 하이닉스도 9만 원밖에 안 되는 상태고,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우려 요인들, 공급 부족 현상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경기 그 보면 대체로 실적이 되게 좋아진다라고 할 때 그해 주가가 이제 저점이 되고. 다음 해부터 좀 꺾인다 싶을 때부터 주가가 반응하는 게 나오는데 지금 벌써 4분기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가 또 소부장 중에서도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주목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뭐 실적에 대한 예상치 부분이 주가에 덜 반영된 종목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반도체 쪽에서는 필요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주 잔고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반응할 수 있거든요. 뭐 어떤 기업이 좀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종목. 제가 이제 2개만 네. 말씀드리면 네, 네. 그 에로티 베큐미라는 종목하고 그다음에 STI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네. STI는 지금 신저가거든요, 거의. 신저가까지 내려왔는데 수주 잔고는 지금 뭐 1년 매출 정도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빠졌을 때 기다렸다가 신용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좀 줄어드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줄어들 때 타이밍 맞춰서 좀 진입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로티 백큐음과 한 종목이 또 뭐라고 하셨죠? STI. STI. 예, 예. 아, 지금 사실 쫙 들으시다가 이렇게 귀 기울이시면서 예, 종목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쫙 끌고 가야겠지만
이제 옥석을 좀 예. 작은 종목에서 골랐을 때는 이런 종목들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수출 관련해서 좀 우려가 되고 9월 시장이 사실 이벤트도 많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참 밝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앞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가시적인 방향성이 좀 보이게 되겠죠? 예, 뭐 말씀드린 대로 CPI가 하나의 고비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때 이제 7월 CPI 때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왔거든요. 그게 확인이 된다라면 시장 환경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 달라진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동훈 대표님 오랜만에 모셨기 때문에 정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봤고요.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블루오크의 이동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